안녕하세요. 책한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실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벼슬자리를 경관과 수령으로 나누었습니다. 경관은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를 이르는 말이고, 수령은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령으로 임명된 자는 목민관, 즉 아존들의 부정을 막고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는 관리로서 책임을 지고 그 임무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목민관이 부임길에 알아야 할 일과 부임지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명나라 사람 허자의 이야기이다. 날이 몹시도 쌀쌀한 어느 겨울에 허자는 가선이라는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어 길을 떠나게 되었다.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예, 주인어른 부르셨사옵니까? 내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안뜰로 모두 모이도록 해라. 분부하겠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우두머리 하인은 그 길로 마님과 도련님, 집안의 모든 하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직 어린 도련님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어머님께 여쭈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무슨 일로 집안 식구들을 다 모이시려 하는 것인지 짐작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얘야, 아마도 새로운 부임지로 떠나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시다. 어서 가보도록 하자. 안방마님은 도련님과 함께 안뜰로 걸음을 재촉했다. 벌써 집안의 하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짓고 모여들어 서성대고 있었다. 내일이면 우리 주인 어른께서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겠군. 우리 주인 영감님은 워낙 재물에 욕심이 없으시고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이번에도 나라님께서 새로운 부임지를 맡기신 게야. 옳은 말이야. 우리 같은 하인들에게도 자상하기가 마치 부모님 같으시지. 뜰에 모인 하인들은 귓속말로 수군대며 주인 어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의관을 가지런히 차려입은 주인이 나왔다. 그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느냐? 예, 이웃 고을로 심부름 간 도리를 빼고는 다 모였습니다. 우두머리 하인이 앞으로 나서며 공손히 대답했다. 너희들을 모두 모이라고 한 것은 내일 부임지로 떠나기 전 일러둘 말이 있어서이다. 각자 맡은 바 일은 내가 없더라도 충실히 하도록 하며 그 외의 일들은 안방마님의 지시대로 따르거라. 그리고 그때 허자의 당부의 말을 듣고 있던 안방마님의 얼굴빛이 흐려졌다. 아니, 내게는 아무런 상의도 안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럼 나는 새로 떠나는 부임지로 데려가시지 않는단 말인가? 안방마님의 남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인들 앞에서 내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네, 마지막으로 일러둘 말은 이번에 떠나는 부임길에는 내 아들과 하인 한 명만을 데리고 갈 터이니 그 외의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제 모두들 돌아가서 하던 일을 하거라. 뜰에 모였던 하인들은 허자의 말이 끝나자 한마디로 대답을 한 후 각자 해야 할 일을 찾아 흩어졌다. 부인, 방으로 들어오시오. 네, 할 말이 있어. 안방마님의 기분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허자는 부인을 향해 한마디 했다. 방으로 들어가는 허자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온 부인은 자리를 잡고 다소곳이 앉았다. 부인, 얼굴이 몹시 어두워 보이는구려. 조금 전의 일 때문에 그렇소? 대감, 속 좁은 아녀자의 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부인은 마치 그 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지라 속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감과 같이 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인들에게 알릴 일이 있으시면 저와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곳에 어찌 저를 데려가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최소한 몇 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거기서 아녀자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허자는 부인의 원망 섞인 푸념을 다 들은 후
조용히 말했다. 부인의 마음이 많이 상했구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오. 지방의 수령으로 발령을 받아 갈 적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옷이나 그 외의 물건들을 되도록 간소하게 준비해야 하며 부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은 것이 좋소. 부인을 제외하고 아들을 데려가는 까닭은 부임하는 곳에서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게 하려는 뜻이 있어. 그러니 이번만은 부인이 여기에 남아 집안 식구들을 잘 다스려 주시길 바라오. 허자의 말을 들은 부인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대감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 알고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자의 방문을 나선 부인은 그 길로 아들의 방으로 건너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님의 부인길에 달랑 하인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떠납니까? 나이 어린 도령은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는지 짐을 챙기는 어머니를 향해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얘야, 어미 마음도 편치가 않구나. 내 아버님 성격이 워낙 강직하셔서 그곳에서의 일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책에서 구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을 몸소 겪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버님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오도록 해라. 안방마님은 아직 어린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대감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고 믿었다. 다음 날 간소한 차림으로 길을 떠난 일행은 며칠 뒤에 가선이라는 곳에 당도했다. 계절이 마친 겨울이라 관아는 몹시 추웠다. 아버님,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땔감과 수출구에다가 우선 몸을 녹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는 아들을 바라보던 허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하인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창고에 가면 나무 막대기가 여러 개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잘 굴러가는 막대기를 하나 구해오너라. 예?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잠시 얼떨떨하였다. 하지만 주인의 호령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창고로 내달았다. 잠시 후 막대기 하나를 손에 쥐고 나타난 하인을 향해 주인은 손짓을 했다. 그 막대기를 도련님에게 건네주어라. 막대기를 건네받은 어린 도령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오늘 날씨가 추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날이 춥다고 연료를 마구 써대면 백성들 볼낯이 없을 것이다. 백성들이 추위에 떨면 그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도 함께 추위와 싸워야 한다. 그 막대기를 너에게 준 이유는 그것을 밟아서 발을 굴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발이 따뜻해지고 온몸에서 땀이 날 것이다. 도령은 아버님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막대기를 건네준 까닭을 알게 되었다. 그 옆에 서 있던 하인도 주인 어른의 깊은 뜻을 알아채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 뒤로도 허자의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부인끼리 치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관리의 몸가짐을 알 수 있듯이 부임지로 떠날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쓰던 것들을 간단히 꾸려야 한다고 하였다. 거기에 덧붙여 책을 한 술에 싣고 가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목민간의 짐꾸러기가 된다고 하였다. 한나라 때의 왕돈이라는 사람이 수령이 되어 부임길에 올랐다. 미연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 여러 곳을 거쳐야만 했다. 오늘도 날이 저무니 이곳에서 쉬어가야겠다. 그는 데리고 온 하인에게 쉴만한 곳을 찾아보도록 시켰다. 왕돈 일행이 머무르는 고을의 아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모시러 왔다. 어서 오십시오.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대접이 이리 소홀하지는 않을 텐데. 그 고을 수령의 심부름으로 온 아전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일행을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미안해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새로운 곳으로 부임하는 길은 조용히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다만 여러 고을을 들를 때마다 수령들의 그간의 체험담을 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법도를 배울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오히려 부담을 주는 자리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야. 왕돈의 물 흐르는 듯하는 올바른 소리에
그곳을 찾은 아전들은 할 말이 없었다. 우리 고을 사또께서 오늘 밤 지내실 곳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로 함께 가시지요. 아니다. 내 일행과 함께 가까운 정자에서 하룻밤 묵어가겠다. 왕돈이 이렇게 말하자 아전들은 깜짝 놀라며 기겁을 했다. 안 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정자는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아니, 귀신이라니. 그는 아전들의 이야기가 이상해서 되물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자에서 하룻밤을 지낸 나그네들 중 다음 날 살아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곳으로 가셔서 편히 주무시지요. 왕도는 아전들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저 정자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어. 저대로 놔두면 소문이 꼬리를 물고 여러 고을로 옮겨 다닐 텐데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쓸데없는 미신이 떠돌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굳은 결심을 했다. 자네들 성의는 고맙게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난 오늘 밤 저 정자에서 머물겠네. 덕을 가진 사람은 귀신도 무서워한다네. 아전들은 귀신도 두렵지 않다는 왕돈의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그토록 굳은 결심을 하시니 저희들도 더 이상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이면 못 볼 것처럼 하직 인사를 정중히 한 뒤 관하로 돌아갔다. 왕돈은 데리고 온 일행을 근처 주막집에 머물게 한 뒤 혼자서 정자로 올라가 잠을 청했다. 아, 며칠 후엔 드디어 내가 부임할 곳에 다다르겠구나. 오늘은 몹시 피곤하다.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한 탓에 왕도는 자리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든 그의 귓가에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선잠을 깬 그는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자리에 누워 있었다. 선비님, 선비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왕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은 누구시오? 흰옷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할 말이 있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선비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뒤 제 원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선비들은 너무 놀라 죽거나 혼이 빠져 도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용기 있는 분을 만나 뵙게 되니 제 소원을 이룬 듯 합니다. 여인은 왕돈에게 자신을 죽인 자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그가 있는 집을 가르쳐 주었다. 왕돈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 자를 잡아다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그 고을의 아전들은 왕돈의 관을 짤 생각으로 정자를 찾아왔다. 계시오? 살아있으면 대답을 해보시오. 아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자 앞에서 소리쳐 불렀다. 안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전들은 저희들끼리 수군댔다. 아, 또 아까운 수령 한 분이 세상을 떠났군. 그러게 말이오. 어제 그렇게 말렸건만 기어코 정자에 머무르시더니만. 찌찌찌, 새로 부임한 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젯밤에 잠을 설쳐 늦잠을 자던 왕도는 밖에서 두렁거리는 사람들 소리에 잠을 깼다. 밖에 누가 왔소?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야? 관을 짤 생각에 이야기를 주고받던 아전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놀라 몸이 굳어지는 듯했다. 밖으로 나온 왕돈을 직접 본 그들은 다시 한번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군. 아전들은 왕돈의 성한 몸을 확인하고 간밤의 일을 물어보았다. 간밤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하하하, 지난밤에 일이 있긴 했지.
마침 내가 관하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우선 이 고을에 이 아무개라는 자를 찾아 대령해라. 그는 아전들에게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얘기한 후 여인에게 들은 대로 살인범이 있는 곳을 일러주었다. 사람을 죽인 이 아무개는 곧 하나로 붙잡혀와 모든 사실을 실토했다. 왕도는 그 자를 곧바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정자에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이 이야기는 부임 6조의 계행편에서 부임길의 여러 고을을 거치면서 주의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 것이다. 즉 귀신이 나온다는 아전들의 떠도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 것이며 그러한 미신은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임 도중에는 되도록 말 많은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오래전 유중령이 대궐에 있던 시절이었다. 그는 아래 관리들에게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이를 행함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그는 다른 관리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측근의 관리들과 아전들은 유중령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임금께 그의 잘못을 거짓으로 아뢰곤 했다. 하지만 유중령은 주변 관리들의 질책과 시기하는 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해나갔다. 어느 날 한 아전이 지방에서 올라온 세금의 일부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로챘다. 조정의 특산물과 곡식의 수량을 검사하던 유중령은 이상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일이로군. 처음에 보고된 곡식의 수량과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이 전혀 맞지를 않으니. 유중령은 자신이 숫자를 잘못 센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꼼꼼히 헤아려 보았다. 그래, 확실히 쌀가마니의 숫자가 처음에 보고된 것과 다른 것이 틀림없어. 재차 확인해 본 그는 도중에 쌀을 빼돌린 아전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였다. 장부를 대조해가며 쌀의 운반을 담당한 아전과 창고 관리를 하는 아전들 몇 명을 불렀다. 여봐라, 내 너희들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랑이 관리로 소문난 유중령에게 불려온 아전들은 벌써부터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나라에 낸 세금은 개인이 함부로 사용하라고 허용된 것이 아님을 너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창고를 확인해 본 결과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곡식의 수와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의 수가 일치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보통의 관리라면 창고에 들어가 직접 곡식이나 특산물의 숫자를 세어보고 장부에 적힌 수량과 맞춰보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아전들이 전하는 보고만을 듣고 넘어갈 뿐이었다. 유중령의 불호령을 듣고 있던 한 아전은 속으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휴, 호랑이 경조윤, 서울을 지키며 다스리던 벼슬에게 걸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그곳에 모인 아전들 중 곡식을 빼돌린 한 아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선뜻 앞으로 나서서 용서를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 창고에 손을 댄 아전은 유중령의 발 아래 꿇어앉아 눈물을 흘렸다. 뭐라고? 감히 백성들의 세금에 손을 댄 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내 너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 옥에 가두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죄를 지은 아전을 끌어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나라 살림에 손을 대는 관리와 아전들이 없어졌다. 한 사람에게 중벌을 내림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했던 것이다. 유중령은 임금의 분부를 받고 하남의 수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 고을의 백성들은 호랑이 수령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잔뜩 긴장했다. 여보게, 그 무서운 호랑이 사또가 우리 고을로 온다는군. 나도 들었네. 어휴, 그렇잖아도 세금과 부역으로 등뼈가 휘어지는데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세금을 내는 날이 밀리기라도 하면 곧장 매가 떨어질 텐데.
신간 수령에 대한 화제로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랐다. 유중령이 하남으로 부임한 지도 여러 날이 지났다. 고을은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전이 불이 나게 유중령을 찾았다. 사또! 사또! 무슨 일이길래 그리 호들갑이냐? 숨을 헉헉거리며 마당으로 뛰어든 아전이 급히 아뢰었다. 예, 도둑놈 몇 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안으로 잡아들이라고 할까요? 아하, 도둑놈이라? 그래, 끌고 들어오너라. 관아의 문이 열리고 밧줄에 묶여서 들어온 자들은 그 고을의 백성들이었다. 아전은 그들을 마당에 꿇어앉게 한 뒤 머리를 조아리라고 일렀다. 그래, 무엇을 훔쳤느냐? 예, 이 자들은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쌀과 잡곡을 훔쳤습니다. 유중령은 꿇어앉은 자들을 향해 물었다. 아전의 말이 사실이렸다? 도둑 중 한 명이 흐느끼는 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저희들은 이웃을 돌며 먹을 것이 눈에 띄면 무엇이든 가져왔습니다. 소인들에게 곤장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다른 도둑이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가 남의 곡식을 도둑질한 일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또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을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보채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 자리에 눕기까지 했습니다. 아비와 자식된 도리로 보다 못해 그만 남의 집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말을 마친 도둑은 후련하다는 듯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끌려온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된 유중령은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아, 내 잘못이 크구나. 고을로 나가 백성들의 생활을 알아본 후에 관아에 자질구레한 일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유중령은 남의 곡식에 손을 댄 그들을 향해 엄하게 타일렀다. 네, 너희들 사정은 잘 알아들었다. 하지만 남의 것은 쌀 한 톨이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사또, 그럼 저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옆을 지키고 있던 아전은 유중령의 판결이 의외라는 듯이 재차 확인을 했다. 처음으로 한 짓이고 사정이 딱하니 저들을 풀어주어라. 그러나 이후로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알겠느냐? 유중령의 판결에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흐흐, 감사합니다. 이후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나쁜 짓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돌아간 뒤 유중령은 조용히 아전을 불렀다. 여보게, 저들의 뒤를 따라가 보게. 예? 뒤를 따르라고요? 아전은 유중령의 말에 반문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겼다. 그러면 그렇지. 호랑이 사또께서 저들을 그냥 보내실 리가 있나? 더 자세히 알아본 뒤에 큰 벌을 내리실 게 뻔하지. 저들을 몰래 따라가 집을 알아놓은 뒤에 쌀과 고기 약간씩을 집 앞에 놓아두고 오게. 아, 아전은 유중령의 넓은 아량에 절로 감탄했다. 그 뒤로도 유중령은 그 고을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흉년이 닥칠 것을 대비해 곡식을 준비해 두곤 했다. 그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적에 그곳 사람들은 모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다고 한다. 유중령의 친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 술자리를 같이 하며 물었다. 서울에 있을 적에는 그토록 엄하게 관리들을 대하면서 지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들었네만. 허허, 사람들이 그러든가. 그는 술 한 잔을 들이키며 너털 웃음을 웃었다. 무릇 왕이 계신 곳에서는 엄하고 분명하게 다스려야 하고 시골 도읍을 다스릴 때는
관용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네. 친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시했다. 이 이야기는 부임지에 도착해서 아전들의 인사를 받은 후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한 옛 사람들의 일하다. 또한 한 번 마음먹은 일이라면 꼼꼼히 계획하고 스스로 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목민간이 부임지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이다. 다산 정약용이 한 어촌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그는 몇몇 아전들과 함께 가우도에 당도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 대부분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이었다. 사또, 이곳에 오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허허, 그런가. 나도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오니 참 좋구만. 다사는 작은 배 한 척을 빌려 일행과 강으로 나갔다. 여보게, 이곳 사람들이 사는 형편은 어떤가? 그는 노를 젓고 있는 어부를 향해 슬쩍 질문을 해보았다. 어부는 배에 탄 일행의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빛으로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일행이 남루한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는지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휴, 말도 마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시작된 어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바다로 나간 배가 돌아올 때면 배 가득 고기들이 넘쳐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을에서는 늘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령이 내려온 뒤로는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아전들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고 바다 가운데 내놓은 통발에서 잡은 고기는 가진 이유를 들어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니 우리가 잡아들인 물고기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한숨 섞인 어부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다산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다. 노를 젓는 어부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령과 아전들은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기생들을 옆에 끼고 꽃놀이를 다닌답니다. 필히 장구 소리가 끊을 날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는 듣는 척도 하지 않는 데다가 세금 내는 날이 하루라도 지나면 곧장 곤장이 떨어집니다. 다사는 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어부의 신세 한탄을 듣고 있기가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 목민간이란 무릇 술을 끊고 여자도 멀리하며 노래와 춤을 즐기지 말고 절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거늘 어찌 유흥에 빠져 백성들의 원망을 산단 말인가. 백성들에게는 어버이로서 너그럽게 대해야 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물어 해결해 준다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저들에게는 백성들의 저주와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는 지방 수령들의 타락과 욕심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해졌다. 다사는 부임지에서의 마음가짐의 첫째로 예절 바른 몸가짐을 들었다. 한 고을의 수령이 된 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이며 풍류를 즐기거나 노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또 심한 외우고 한가히 바둑을 즐기며 해야 할 일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루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들고 있다. 중이공 산우는 재물에 욕심이 없고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또한 그에게는 정례란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정례 역시 주인처럼 성품이 바르고 정직했다. 정례는 산운이 무엇인가 의논을 해오면 주인의 기분에 상관없이 바른 말로 대꾸해 주었다. 주인도 정례의 말이라면 결정이 난 일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산운이 조정에서 지켜보니 장군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아래 사람들로부터 진귀한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이 물건은 내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귀한 것이로다. 영롱한 빛이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다. 한 장수가 선물 받은 물건을 꺼내놓고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산운 역시 그 물건에 마음이 동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산운은 늙은 하인 정례를 불렀다. 주인어른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어서 들어오게. 늙은 하인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허허, 오늘 집안에서는 별일이 없었는가? 예. 그래, 자네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산우는 윗사람에게 올리는 선물에 대한 정례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장군이 된 자는 재물에 욕심을 내어도 된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늙은 하인은 주인의 난데없는 질문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저 말씀은 곧 주인 어른의 마음이기도 하겠지. 내 생각을 곧이곧대로 말씀드리면 몹시 언짢아 하실 텐데 그렇다고 거짓으로 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정례는 대답을 못하고 끙끙댔다. 하하, 질문이 좀 어려운가? 항상 그랬듯이 내가 자네를 좋아하는 이유는 남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한다는 것일세. 괜찮으니 어디 자네 생각을 말해보게나. 늙은 하인은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소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 어른이 처음 벼슬길에 나아갈 때의 마음가짐은 새롭고 깨끗한 도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점의 까만 먹물이 튀면 처음처럼 깨끗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산우는 하인의 명쾌한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이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그래, 자네 말이 100번 옳다. 내가 잠깐 진귀한 물건의 마음을 빼앗겼군. 하마터면 재물의 마음이 홀려 실수를 할 뻔했군. 자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겠네. 정례가 물러간 뒤 산우는 두 번 다시 무력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산우는 또 한 번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지방 오랑캐들이 화평하자는 의미로 산운에게 선물을 보내온 것이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선물을 받자니 뇌물을 받는 셈이 되고 거절하자니 저 오랑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을 당한 산우는 며칠을 끙끙대며 골머리를 앓았다. 그렇지. 정례가 있었지. 그를 불러 물어봐야겠다. 산우는 즉시 정례를 불러들였다. 네, 자네에게 물어볼 말이 있네. 예, 소인이 아는 대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지방 오랑캐들이 보낸 특산물을 받지 않을 경우 그들이 화가 나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네. 자네 같으면 어찌하겠는가? 늙은 하인은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다. 물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벼슬자리에 계시면서 사적인 재물을 받아들인다면 조정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조정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랑캐 무리들의 기분을 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정례의 사려 깊은 말을 들은 산우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이번에도 자네가 나를 살렸구만. 지금 당장은 힘이 들지도 모르지만 먼 훗날을 생각해서 자네가 이른 대로 따르겠네. 산우는 웃으면서 정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 뒤로도 그는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재물에 욕심을 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정직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목민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자세이다. 한밤중에 소리 소문 없이 오간 뇌물이라도 날이 밝으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관아에서 비단이나 물건을 사들일 때도 관인이 찍힌 도장을 사용하여 아랫사람들의 의심을 없애야 한다. 또 목민간의 생일날에 아존들이 호화로운 잔치상을 올리더라도 거절하여 받지 말아야 한다. 관리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처신할 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며 백성들은 이를 믿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금정역에 찰방으로 있을 당시 홍주 목사 유이와 있었던 일이다. 다산은 공적인 일을 의논할 것이 있어 심부름꾼을 시켜 유이에게 편지를 띄웠다. 며칠이 지나 그는 문서를 관리하는 하인을 불렀다. 얼마 전에 홍주 목사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장이 왔느냐? 대감마님, 아직 참판 어른의 답장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공사에 관한 일이라면 집안일도 팽개치고 나설 사람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 뒤로도 편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산도 업무에 몰두하느라 그 일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산이 한 번은 홍주에 일이 생겨 볼일을 마무리 짓고 유이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인지라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 자네 얼굴을 보니 내 생각나는 일이 있네. 그런가? 무슨 일인지 궁금하군. 일전에 자네에게 공적인 일로 편지를 띄운 적이 있네만 기억이 나는가? 글쎄, 나는 지방 수령으로 있을 때는 편지를 뜯어보지 않네만. 유이는 하인을 불러 창고에 보관해둔 편지함을 가져오라 시켰다. 하인이 들고 온 상자에는 수많은 편지들로 넘쳐났다. 상자를 거꾸로 들고 오르르 쏟아 부어 놓으니 그 속에 있는 편지들은 봉투가 열려진 것이 한 장도 없었다. 겉봉에 쓰인 사람들의 이름을 대충 훑어본 다사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편지를 보낸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정의 높은 벼슬 아치들이 아닌가? 무엇을 부탁할 일이 저리도 많은 것일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다사는 유이가 높은 권력을 쥔 자들의 청탁을 거절하기 위해 일부러 편지를 뜯어보지 않은 것을 알고 새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여보게, 자네가 사사로운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뜻은 잘 알겠네만 내가 자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공적인 일이었는데 어찌 읽어보지 않았는가? 어허, 그 편지가 공사에 관한 일이었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유이는 의아한 눈으로 다산을 쳐다보았다. 그 내용이 공적인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었네. 그렇다면 공문으로 보내되 비밀에 붙이라고 덧붙였으면 좋았을 것을. 공사에 관한 한 사적인 일은 관여시키지 않으려는 유이의 세심함에 다사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율기 6조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손님 대접에서는 사적인 일을 물리쳐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조정의 건세가와 친척, 친구들의 방문이 많아지면 목민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일은 단호히 물리쳐야 공정한 사무를 집행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 이창정이 순천부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다. 재미난 일로 그 근방 고을에 그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 벼슬의 등급도 그와 비슷하여 가끔 잘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곤 하였다. 여기가 이장청 어른의 집이 맞습니까? 관아의 문을 지키고 있던 포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을 좀 뵈려고 왔는데
친구 김아무개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 안에 들어가 알리고 오리다. 포졸이 문 안으로 들어가 사또를 찾았다. 사또, 밖에 친구분 되시는 김아무개가 오셨습니다. 누가 왔다고? 이창정은 포졸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내 친구 중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없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 그는 밖으로 나와 포졸에게 찾아온 손님을 모셔오라고 일렀다. 하인을 따라 관하로 들어온 방문객이 뜰 아래 서 있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고개를 들어 창정의 얼굴을 본 손님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감사 어린이 아니시네? 하하하, 괜찮소. 이런 일이 종종 있소이다. 동명이인이야 있을 수 있지요. 창정의 너털 웃음에 혹시나 벌이 내려질까 긴장하던 방문객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내비쳤다. 제가 사람을 잘못 알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소. 멀리서 친구를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해 안 됐소. 방문객은 감사어른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 창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봄기운이 관아이 뜰에까지 흘러넘쳐 화창하기가 이를 데 없는 어느 날 옷차림이 허름한 한 선비가 관아를 찾아왔다. 이곳에 이창정이란 어른이 계시오? 관가의 문을 지키고 있던 포졸들은 선비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뭐야, 저 가까 도포는 낡을 대로 낡아 구멍이 났구먼. 우리 사또의 친구 같지는 않은데 잘못 찾아온 사람이겠지? 이렇게 단정지어버린 문지기는 선비에게 함부로 대했다. 댁은 누군데 우리 사또 어른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시오? 나는 그분의 오랜 친구 되는 사람이요. 아내 기별 좀 해주구려. 우리 사또는 댁 같은 사람과 말장난할 한가한 분이 아니오. 어서 돌아가시오. 그러지 말고 친구 아무개가 왔다고 좀 전해주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선비는 문지기의 옷을 부여잡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문지기 옆에 서 있던 포졸의 우두머리가 썩 나섰다. 사또의 친구라는 말이 사실이렸다. 그렇소. 내 오직 관아로 찾아와 거짓을 말하겠소. 만약 거짓임이 드러나면 곤장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하오. 물론이요. 어서 안에 들어가 소식 좀 전해주시오. 우두머리 포졸은 안으로 들어가 사또께 아뢰었다. 사또, 지금 밖에 멀리서 온 친구 아무개라는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모실까요? 밖에 온 친구의 이름을 들은 창정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다. 저번처럼 또 잘못 찾아온 게지. 저 이름은 처음 듣는걸. 창정은 잘못 찾아온 줄 알면서도 멀리서 찾아온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내기가 미안했다. 어서 안으로 모셔라.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밖으로 나온 그는 대청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니 한 선비가 하인을 따라 관청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사또의 온화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선비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어렸다. 같은 이름을 잘못 알고 찾아오신 게로군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 탓인지 선비는 망연자실하여 그곳에 우뚝 서 있기만 할 따름이었다. 저 선비의 얼굴빛을 보니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나 본데. 창정은 아무 말 없이 돌처럼 굳어버린 선비에게 다시 한번 말을 붙여보았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내게 친구를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해 보시오.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도움을 주리다. 남루한 차림의 선비는 사또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자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다.
소희는 글 읽기에만 전념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번에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비로서 넉넉지는 못하지만 혼수를 조금이나마 마련해 주고자 친구를 찾아와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 찾아오게 되었으니. 말을 채 마치지 못한 선비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다. 옹색한 차림을 한 손님의 말을 듣고 난 창정은 그의 안타까운 사연에 자신도 마음이 울적해졌다. 내 비록 넉넉지는 않지만 당신의 혼사 준비를 도와주겠소. 안 됩니다. 비록 구차한 선비의 몸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잘못 찾아와 무례함을 저질렀는데. 선비는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웠는지 흐느끼어 울기 시작했다. 괜찮소.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오. 나중에라도 살림이 나아지거든 갚도록 하시오. 말을 마친 창정은 아랫사람을 시켜 혼수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창정의 사려 깊음에 모두 감동하였다. 가난한 선비는 딸의 혼례를 치른 후 창정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 친구를 만났더라도 이와 같이 도와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절약하는 것은 묵민간이 지켜야 할 덕목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율기 6조의 6번째 사항인 덕을 베품에서는 수령이 봉급을 아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집에 농사 지은 것을 나누어 먹는 것을 아름다운 일로 칭송하고 있다. 하지만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